자,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형이상학을 메타피직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메타피직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피직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피직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 실체를 갖고 있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피직스. 그죠? 물리적인 실체를 가진 무엇. 물리적 실체. 이 물리적 실체를 이 물리적 실체에는 원인이라는 것이 있겠죠. 원인, 근원, 근저에는, 이 물리적 실체의 근저에는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서브스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브스탄스. 그러니까 근저에 깔려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저에 무엇이 깔려 있다? 원리, 어떤 원리 원칙적 측면이 서브스탄스, 근저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실체에 깔려 있는 그 근저에 깔려 있고 그것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원리와 원칙적 측면에 대한 탐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타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를 초월한다는 뜻이잖아요. 초월, 무엇을 뛰어넘는다, 이런 뜻.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하는 말을 쓰다시피 메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제 의미를 갖죠. 그 메타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페이스북이 메타로 회사를 이름 바꿨는데, 메타가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사명을 바꾼 이유는 뭔가 현실적 측면의 세계를 뛰어넘는 가상세계, 가상 공간을 자기네들이 먼저 제패하겠다. 그런 어떤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리적 실체의 세계를 뛰어넘는 원칙적 측면을 탐구하는 것, 그걸 뭐라 그런다? 형이상학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로 이 실체적 측면을 이제 재료적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진료적 측면이 있고, 이걸 이제 어떤 기적 측면이라고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원리적 원칙적 측면은 어떤 형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형상. 동양 철학에서 말하면 어떤 이치적 측면, 이적 측면이 되겠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이론론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걸 이제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데아. 그러니까 이걸 이데아라고 이야기한 게 플라톤인데, 플라톤은 이 이데아적 측면이 서브스탄스가 피직스, 실체적 세계를 초월해서 객관적으로 따로 존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원론 쪽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사물은 형상과 진료의 통합이다. 진료의 합으로서, 형상과 진료의 합으로서 모든 실체는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이론론적인 사고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론론. 그래서 요것만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마치 플라톤의 이원론을 극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여전히 이원론의 한계를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요것이 이제 형이상학의 개요가 되겠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조금 더 본질적 측면으로 접근해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근저, 원리, 원칙, 원인적 측면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표현을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비유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비유를 들어요. 대리석이 있고, 대리석이 있고, 이 대리석을 깎아서 비너스상을 만들죠. 비너스상. 자, 비유를 들어보는 거예요. 비너스상을 만드는 조각가가 있겠죠. 조각가. 그럼 조각가가 비너스상을 왜 만들었을까요? 만든 이유는 장식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다. 장식품.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이제 비유인데, 대리석을 깎아서 비너스상을 만든다. 조각가가 만들고, 그거는 장식품이라고 하는 목적을 갖죠. 그래서 요 4가지에 대한, 요 4가지 차원의 원인을 아리스토텔레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석을 재료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진료인. 비너스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너스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진료인을 깎아서 만들고자 하는 어떤 상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형상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상. 그러니까 모든 사물은 진료인과 형상인의 통합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사물은 재료인 대리석인 측면과 그 대리석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비너스상은 대리석이 존재하기 전에 미리 선재했었던 것이죠. 그죠? 비너스상은 먼저 존재했었던 거예요. 그 상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형상으로서의 비너스의 모습은 존재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대리석을 진료인이라고 한다. 비너스상을 형상인이라고 한다. 그럼 조각가가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조각가가 이렇게 행동을 한다. 그럼 조각가가 진료를 깎아서 형상인 비너스상을 만들기 때문에 조각가가 원인인 작용인이 되는 것이고요. 작용인. 외부 작용인이 되는 것이고, 장식품은 조각가가 비너스상을 만든 목적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목적인. 네 가지 차원의 원인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비유였잖아요. 그죠? 우리가 대리석을 비너스상을 만들고 조각가가 만들고 목적은 장식품이다. 요거는 비유적 측면이고 세상 삼라만상 모두가 다 대리석과 비너스상, 그러니까 진료와 형상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세상은 결국 끊임없이 변화를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 세상이 계속해서 변화한단 말이에요. 이걸 박스로 표현을 해볼게요. 박스로. 시공간의 3차원 세계에서 이러한 진료인, 형상인, 작용인, 목적인을 갖고 있는 현상 세계는 계속해서 변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변화니까 변화. becoming이죠. becoming의 세계인데 이러한 변화를 궁극적으로 만든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궁극적 결과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 그러느냐, 이런 삼라만상 모든 변화,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이런 대리석, 비너스, 조각가, 장식품을 이야기를 했지만 또 다른 예로 씨앗이 나무가 되는 그런 변화를 이야기하거든요. 씨앗은 나무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삼라만상 세상 모든 변화의 궁극적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궁극적 목적이 또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원인과 목적은 여기서 말하는 조각과 장식품, 작용인과 목적인을 더 추상화한 거예요. 더 궁극적인 원인, 더 궁극적인 목적을 따져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이래요.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변화를 만든 궁극적 원인을 계속해서 원인을 추적해 나가다 보면 그 자체는 변화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자신은 변화하지 않으면서도 이 삼라만상 모든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이 존재할 것이다. 어떤 그러한 존재, 그러니까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삼라만상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런 컨셉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냐, 부동의 동자라고 표현을 해요. 부동의 동자. 동의 동자. 우리가 가끔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편할 때가 있어요. 부동의 동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표현을 해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unmoved mover라는 뜻입니다. unmoved mover라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은 움직여지지 않지만 다른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존재다. 그래서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부동의 동자, 자기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삼라만상을 움직이게 만드는 궁극적 원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신으로, 중세시대 때 가게 되면 이걸 이제 신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신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 존재였던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직접 신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이런 부동의 동자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상정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목적이라고 하는 것, 어떠한 변화가 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목적, 그 자체는 완전한 것이겠죠. 완전한 존재가 되겠죠. 더 이상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궁극적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것 또한 어떤 신적 존재겠죠.
이것 또한 신적 존재와 비슷하겠고,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부동의 동자. 부동의 동자가 원인이었지만 또다시 부동의 동자가 목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목적도 한 부동의 동자가 되는 것이죠. 부동의 동자. 부동의 동자가 목적 측면에서는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원인과 목적이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죠. 부동의 동자가 원인이면서 동시에 목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참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변화의 궁극적 목적과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비유를 듭니다. 어떤 비유를 드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적 표현을 씁니다. 이걸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적 표현을 쓰죠. 우리가 무언가로부터 사랑받는 궁극적 완전한 존재는 무언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랑하는 사람을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시적 표현을 써도 의미가 와닿지 않죠? 자, 사랑을 받는다는 존재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사랑을 받는다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 사랑하는 자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보다. 여기서 보면, 잭 니콜슨이 아주 괴짜 남자로 나오는데, 이 잭 니콜슨이 너무나 괴짜다 보니까, 잭 니콜슨이 좋아하는 사랑에 빠진 어떤 여성이 이 잭 니콜슨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 나한테 좀 칭찬을 해보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한테 칭찬을 하지 않는 사람 같은데 나한테 칭찬을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잭 니콜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You make me want to be a better man. You make me want to be a better man. 당신은 내가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게끔 만들어요. 내가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게 만들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잭 니콜슨이 어떠한 여성을 좋아하고, 잭 니콜슨한테 그 여성은 완전 완벽한 여성이었죠. 사랑에 빠질 만큼 완벽한 여성이었어요. 그 여성은 사랑을 받는 존재, 완전한 존재죠. 잭 니콜슨에게. 잭 니콜슨은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잭 니콜슨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게끔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적 표현인데 결국 이 목적은 너무나 완벽해서 궁극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 모든 현상계의 변화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산악인의 비유를 또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산악인에게 도대체 산을 오르고 내리고 왜 이렇게 반복을 하십니까? 그 높은 산을 왜 계속해서 그 산을 찾아서 나아가고 산을 오르기 위해서,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왜 그렇게 힘든 고생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산악인의 답변이 뭐예요? 내가 산을 오르는 이유는 산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을 오르는 이유는 산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내가 산을 오르는 이유는 산이 나한테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산 자체가 자신한테는 완전한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완전한 존재인 산이 있는 곳으로 산이 있는 곳으로 등산인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커밍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제가 비유를 통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도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해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서 표현을 했고, 저는 이것을 영화 이보다는 더 좋을 수는 없다와 산악인의 예시를 통해서 비유를 든 겁니다. 어떤 완전한 존재는 세상 삼라만사 궁극적 모든 변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그것의 곧 결과, 목적이기도 한 것이죠. 원인과 목적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원인과 목적이 하나가 되는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주 어려운 아리스토텔레스 형 이상학 메타피직스의 간단한 설명이 되겠고요. 자, 조금 더 이거를 복기를 해보면서 제가 좀 짚어나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기를 좀 해볼게요. 자, 메타피직스는 뭐다? 물리적 실체, 피직스라고 하는 물리적인 실체를 가진 그러한 세계를 초월해서, 메타해서 서브스탄스, 근저에 깔려있는 원리와 원칙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그것을 뭐라 그런다?
메타피직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거를 러프하게 동양 철학에서는 물리적 실체를 기적 측면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동양 철학에서 이 서브스탄스 원리 원칙적 측면은 우리는 이적 측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로 표현하자면 진료와 형상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겠고, 플라톤의 말로 표현하면 이 서브스탄스는 일종의 이데아가 되는 것이죠. 이데아. 자, 그런데 플라톤은 이 이데아를 현상세계를 초월해서 따로 존재하는 어떠한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가졌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사물은 형상과 진료의 통합으로서 존재한다라고 해서 이론론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도 궁극적인 이론론자는 아니었던 것이, 이 네 가지 원인, 대리석, 비너스, 조각과 장식품의 비유를 들어서 이 네 가지 원인, 이 원인 외부에 더 궁극적인 원인을 상정했고, 이 삼라만사 모든 비커밍의 세계, 변화의 세계의 궁극적 목적을 외부에 또 상정함으로써, 즉 다시 말해서 이 변화라고 하는 건 완전하지 못한 세계죠.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고 모순과 역설투성이인 현상세계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궁극적 부동의 동자와, 그리고 이러한 삼라만상이 추구해서 목적으로 하는 어떤 완벽한 존재로서의 세상, 이것을 외부에 또 상정함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는 또다시 이원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진료인, 형상인, 작용인, 목적인을 이야기한 건 모든 삼라만상에는 원인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사고방식이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삼라만상엔 원인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대전제에서 시작을 했는데, 왜 여기에서는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부동의 동자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냐라는 거예요. 내부 모순에 빠진 거죠. 원인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원인이 존재할 수 없는 언무브드 무버, 자기 자신은 움직이지 않는 궁극적 존재로서의 무버를 개념적으로 상정한 거예요. 전제와 결론이 다른 거죠. 모순에 빠진 거죠. 내부 모순에 빠진 거죠.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명백한 한계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변화를 초월한 궁극적 언무브드 무버라고 하는 부동의 동자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이런 개념을 만들어낸 이유는 뭐 간단하겠죠. 변화의 원인을 계속해서 탐구하다 보면 그 원인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컨셉, 상상인 것이죠. 그런 컨셉. 그리고 이것은 완벽한 존재이다 보니까 이러한 완벽한 존재가 결국 목적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완벽하니까 더 이상 변화가 필요하지 않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삼라만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원인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목적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결론에 귀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또 하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대해서 이론론과 이원론으로 비판을 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건, 그러면 이 변화라고 하는 건 궁극적인 원인의 존재, 부동의 동자는 자기 스스로 완벽한데 왜 변화를 만들어냈냐는 거예요. 왜 이 불안한 변화를, 내부의 모순과 역설투성이인 이 변화의 세계를 왜 만들어냈을까요? 그냥 자기 스스로 그대로 완전한 채로 존재하고 있으면, 이건 어떤 빙의 존재죠. 비커밍 없이 빙의 존재만 있으면 원인과 목적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에서 완전하게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변화를 만들어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명하지 않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완벽한 존재가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를 느끼고 인식하려면 어쩔 수 없이 내부 모순과 역설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변화가 없으면 자기가 자기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이야기할 때, 주관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있고, 나무가 있잖아요. 주관과 객관,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메타인지는 뭐예요? 내가 주관이 객관이 인식한다는 그 생각에 대한 인식을 우리는 메타인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주관과 객관, 서브젝트와 오브젝트의 분열이죠. 서브젝트와 오브젝트의 분열이 전제됐잖아요. 서브젝트와 오브젝트가 하나로 붙어 있으면, 그러면 서브젝트가 오브젝트를 인식할 수 없죠. 그렇죠? 남녀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남녀가 자웅동체로 붙어 있으면 사랑이 탄생할 수 없어요. 사랑의 감정이 탄생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남녀가 분열되고 모순되고 틀어져 있어요. 남녀가 분리되어 있어야지만이 그 분리된 변화 사이에 사랑의 감정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즉, 제 생각엔 완벽한 어떠한 존재가 그 존재 자체로 원인과 목적 하나로 결합되어 있으면 자기 스스로를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변화, 삼라만상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일종의 우주의식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주의식. 스피노자가 말한 어떤 범신론적 측면, 또 플라톤이 말한 어떤 세계의 우주, 세계의식 같은 어떤 그런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변화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기독교 성경에 보면 기독교 성경, 저는 기독교를 뭐 종교는 없습니다만 그 성경의 말씀 중에 태초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어떤 절대적 존재가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어떤 언무부두무버, 부동의 동자, 신 혹은 우주의식이 빛이 있으라라고 명명한 건 이건 대단히 상징적 표현이죠. 자, 우리가 양자역학적 세계관에서 아주 완벽한 진공 상태, 아주 완벽한 어떠한 그 빈 호무의 공간 상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MT의 공간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에너지들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꽉 결합되어 있는 아주 완벽한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빛이 튀어나오게 되면 빛이 없는 것, 무에서 빛이 튀어나오는 순간 사실은 그거는 균형의 깨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균형이 깨지면서 빛이 튀어나오고, 빛이 튀어나오면서 다른 삼라만상들을 만들어내는 궁극적인 원인 물질들이 같이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은 이건 뭐예요? 변화가 있으라. 변화가 있으라. 이런 말하고도 등치시켜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하는 것은 부동의 동자가 이 변화, 이것은 뭐예요? 빛이죠, 빛. 빛을 만들어내면서 균형이 깨진 거죠. 균형이 깨지면서 빛이 그 안에 잠재되어 있었을 때에는 균형 상태가 유지가 됐었는데, 빛이 튀어나오면서, 암흑물질 상태에서 빛이 튀어나오면서 다른 입자들과 파동들도 같이 드러나는 것이죠. 같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러한 입자들이 삼라만상 모든 사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에 대해서 대충 감은 여러분들이 잡으셨을 겁니다. 이게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이야기하더라. 물리적 실체를 넘어서서 존재하는 이 세상의 목적과 원인에 대한 그러한 탐구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메타피직스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제가 간단하게 한 이야기는 뭐 대단히 많은 아이디어들을 제가 막 다 짬뽕 시켜가지고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얼른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공부들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많은 공부들을 통해서 더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동의 동자라고 하는 개념을 상정함으로써 다시 이원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아이디어를 결론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